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깊게 알지 못했던 슈퍼푸드, 크랜베리의 신비한 세계로 떠나볼 거예요. 항산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크랜베리에는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원주민들의 치유법부터 최신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효능까지. 여러분도 크랜베리를 한층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크랜베리의 기원과 역사. 크랜베리는 북미가 원산지인 작은 붉은 열매입니다. 고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크랜베리를 울긋불긋한 작은 새라고 부르며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 염색제로도 사용했죠. 특히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C 보충용으로 소중히 여겨졌고 포크족의 붉은 열매라는 별명도 있었답니다. 2. 크랜베리와 항산화의 과학적 비밀.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 탁월한데 특별한 점은 이 항산화제가 크랜베리 껍질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즉, 즙만 짜서 먹으면 안 되고 과육과 껍질을 함께 섭취해야 최대 효능을 누릴 수 있어요. 3. 크랜베리와 요로 감염 예방의 진실. 많은 분이 크랜베리가 요로 감염 예방에 좋다고 아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과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크랜베리에 포함된 프로안토시아니딘은 박테리아가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해 세균 증식을 억제하죠. 하지만 크랜베리 주스, 완전 예방은 과장된 면도 있어요. 꾸준히 먹어야 하고 다른 위생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4. 크랜베리의 숨겨진 항암 가능성. 최근 연구에서는 크랜베리 추출물이 특정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 세포에 대한 실험에서 항염증과 항암 효과가 보고되고 있죠. 물론 아직 임상 단계에 있지만 미래에는 자연 치료제로서 크랜베리가 각광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5. 크랜베리의 독특한 활용법들. 크랜베리는 음식 재료뿐 아니라 화장품, 심지어 자연 염색에도 활용됩니다. 크랜베리 색소는 천연 식용 색소로도 쓰이며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를 노린 화장품 원료로도 인기가 높아요. 또한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크랜베리를 이용한 전통 음료 크랜베리 사이다가 겨울철 별미랍니다. 6. 크랜베리 보관과 먹는 팁. 크랜베리는 신선한 상태로 냉장 보관하거나 얼려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건조 크랜베리는 설탕 첨가가 많아 건강에 덜 좋을 수 있으니 구매 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크랜베리를 요리에 넣을 땐 단맛과 신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견과류나 꿀, 치즈와 조합하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답니다. 오늘 크랜베리의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일상 속 작은 열매가 이렇게 많은 비밀과 효능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여러분도 앞으로는 크랜베리를 더 자주, 더 제대로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순하고 겁 많은 초식동물로만 알고 있었던 사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슴은 단순한 숲속 동물이 아닙니다. 전설 속 영물, 강한 투사, 그리고 생존 전략의 대가이기도 하죠. 생물학과 신화, 문화와 행동심리까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사슴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슴의 숨겨진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 사슴, 그 단단한 초식동물의 오해. 우리는 보통 사슴을 순하고 도망치는 동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수컷 사슴은 매우 공격적이고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교미철이 되면 수컷 사슴은 뿔을 이용해 서로를 밀치고 들이받으며 진짜 전투를 벌입니다. 사슴뿔은 매년 자라나고 매년 빠지며 그 자체로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재생 능력을 보여주는 장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재생력은 암 연구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2. 뿔은 장식이 아니다. 생존과 권력의 상징. 수컷 사슴의 뿔은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닙니다. 뿔의 크기, 모양, 대칭성은 유전적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암컷은 이 뿔을 보고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짝을 선택하죠. 그리고 뿔의 모양은 종마다 달라 사슴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3. 사슴의 눈물은 왜 존재할까? 사슴은 특정 시기, 특히 짝짓기 철에 눈 밑에서 진한 액체를 분비합니다. 마치 눈물처럼 보여 많은 이들이 슬픔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향기 분비샘의 활동입니다. 이 액체는 자신의 냄새를 영역에 남기기 위한 생물학적 도구입니다.
즉 눈물처럼 보여도 이는 사랑과 영역을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4. 사슴은 어떻게 맹수를 따돌릴까? 사슴의 청각, 후각, 시각은 맹수의 공격을 회피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가장 특이한 점은 눈의 위치인데요. 사슴의 눈은 얼굴 양옆에 달려있어 거의 32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움직이는 물체에 민감한 모션 센서형 시각을 가지고 있어 사냥꾼이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는 지그재그로 달려 맹수의 추적을 어렵게 하죠. 5. 사슴과 인간 수천 년의 관계. 사슴은 오랜 세월 동안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불교에선 부처가 처음으로 설법한 곳이 녹야원, 켈트 신화에서는 사슴이 다른 세계와 현실을 잇는 존재, 그리고 한국 단군 신화에서도 웅녀와 함께 등장하는 짐승 중 하나였죠. 또한 고대 유럽과 아메리카 원주민은 사슴을 사냥의 신이 주는 선물로 여겼고 사슴의 뿔을 의식용 장식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6. 사슴의 사회성과 감정 표현. 사슴은 무리 속에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어미 사슴은 새끼와 교감을 위해 특유의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또한 위험을 감지하면 꼬리와 귀를 통해 무리 전체에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죠. 사슴은 사람처럼 개체 간의 감정적 거리를 두며 스트레스를 느낄 경우 자신만의 숨는 공간을 마련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7. 희귀 사슴의 세계. 흰 사슴과 사양 사슴. 가끔 태어나는 알비노 사슴은 신의 전령이라 불리며 전설과 예언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양 사슴은 진짜 뿔이 없지만 그 대신 사양선에서 나오는 향으로 전 세계 향수 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양은 한때 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죠. 8. 사슴의 진화 위기 그리고 미래. 지구온난화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일부 사슴종은 멸종 위기입니다. 특히 꽃사슴처럼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종은 불법 밀렵과 장식 목적의 사냥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 생태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야생동물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슴의 행동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슴은 단순히 귀엽고 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진화, 문화 속 신성한 존재, 생물학적 미스터리를 모두 지닌 놀라운 생명체였죠. 다음에 사슴을 보게 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화성의 피라미드, 얼굴 바위, 파괴된 도시의 흔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과학자의 해명 뒤에도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화성에 고대 문명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몰랐던 화성의 전설적 유물과 미스터리를 파헤쳐보며 진실과 상상 사이를 함께 걸어볼까요? 1. 사건의 시작. 시도니아의 얼굴. 1976년 나사의 바이킹 1호가 화성 북반구 시도니아 지역을 촬영하면서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 한가운데 인간의 얼굴처럼 생긴 거대한 바위 구조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눈, 코, 입이 정교하게 들어맞는 그 형상은 화성의 얼굴이라 불리며 곧 고대 외계 문명설의 핵심 증거로 떠오릅니다. 2. 피라미드와 도시의 흔적. 같은 지역에서 포착된 또 다른 기이한 형상들. 정삼각형에 가까운 구조물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었고 일부는 피라미드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었죠. 다이앤 캐럴 피크, 크렘린 구조물 등으로 불리는 이 지형들은 일부 연구자들에게 고대 도시의 흔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조물 간의 배치 각도가 지구, 피라미드의 별자리 정렬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왔죠. 3. 나사의 반박과 음모론의 불꽃. 1998년과 2001년 나사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해당 지역을 재촬영했고 화성의 얼굴은 단지 빛과 그림자가 만든 착시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왜 최초 사진은 다르게 보였는가? 왜 나사는 관련 이미지를 축소 공개했는가? 일부는 나사가 진짜 유물 흔적을 숨기고 있다고 믿으며 그 배후에는 더 거대한 정보 통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4. 화성 탐사 로봇이 찍은 수상한 물체들. 최근에는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가 보내온 사진들 속에도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쇠망치처럼 생긴 물체, 뚜껑이 열려있는 듯한 금속 구조, 도마뱀 화석처럼 생긴 암석. 이런 사진들은 SNS와 유튜브에서 수많은 미스터리 팬들에게 화성의 유물이다라는 상상을 자극하고 있죠. 물론 과학계는 파레이돌리아,
즉 인간의 뇌가 랜덤한 형상을 친숙한 이미지로 인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5. 외계 문명설의 뿌리. 제카리아 시친과 12번째 행성. 고대 수메르 문명을 연구한 제카리아 시친은 저서 12번째 행성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인간은 니비루라는 외계 행성에서 온 아누나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의 본거지는 화성이었다. 그는 화성에 고대 외계인의 기지나 중개소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시도니아 지역의 구조물들은 그 흔적이라 말합니다. 이 이론은 비과학적이라며 반박도 많지만 여전히 신봉자들이 많고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영향을 미쳤죠. 6. 비밀 유출. 전 나사 직원들의 증언. 은퇴한 나사 엔지니어나 사진 분석가들이 익명으로 전하는 이야기도 미스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확실히 인공 구조물을 봤다. 나사 내부에는 삭제 전담 부서가 있다는 주장들. 이런 증언이 진실인지 관심 끌기 위한 설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는 이렇게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법이죠. 7. 지금도 남아있는 수수께끼. 거대한 뼈와 발자국. 2023년 공개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에서는 거대한 구조가 공룡 뼈 혹은 인공 터널처럼 보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이것이 과거에 존재했을 거대한 생명체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화성 생명체 가능성에 다시 불을 붙였죠. 특히 일부 곡선형 터널은 중력을 고려한 건축 구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8.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외계 유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형상들, 설명되지 않는 구조들, 그리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상상은 묻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는 아직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닐까? 화성의 유물에 대한 미스터리는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상상, 사실과 추측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단 하나, 진실이겠죠. 다음에도 이런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자연 재료, 나무 껍질에 숨겨진 놀라운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캠핑, 청소, 건강, 인테리어까지.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싶은 꿀팁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계피나 참나무, 자작나무 껍질은 예부터 민간요법과 생활의 지혜에 많이 활용돼 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진짜 쓰임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빌, 자연 탈취제, 나무 껍질 훈연. 참나무나 편백나무 껍질을 모아 그릇에 담고 말린 뒤 불에 살짝 그을리면 자연 훈연 탈취제가 됩니다. 특히 고기 구운 다음날 집안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이건 예전부터 한옥에서 썼던 방식인데 방충 효과도 있어서 옷장 속에 넣어도 좋아요. 2. 계피 껍질로 벌레 퇴치 앤드 공기 정화. 계피나무 껍질을 말린 뒤 천주머니에 넣어 신발장, 화장실, 주방에 걸어두면 모기와 날벌레를 쫓고 공기 정화까지 됩니다. 천연 방향제 겸 해충 퇴치제로 특히 화학제품 쓰기 싫은 분들께 강력 추천. 3. 자작나무 껍질로 불쏘시개 만들기. 캠핑 갈 때 라이터만 챙기면 안 되죠. 자작나무 껍질은 기름 성분이 많아 습한 날에도 불이 잘 붙는 천연 점화제입니다. 심지어 예전 북유럽 바이킹들도 자작나무 껍질로 불을 피웠다네요. 4. 나무 껍질 찜질팩으로 관절 완화. 버드나무 껍질에는 천연 살리실산 성분이 있어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요. 찜질팩에 삶은 껍질을 넣고 무릎이나 어깨에 대면 은근하게 열감과 함께 자연 진통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예부터 민간에서 관절통 완화에 자주 쓰였던 비법이에요. 5. 나무 껍질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참나무나 소나무 껍질을 깨끗이 말려 코스터, 책갈피, 벽걸이, 소품으로 리폼할 수 있어요. 껍질의 자연결은 인위적인 디자인보다 더 감성적이죠. 특히 자작나무 껍질은 얇고 하얀 색감 덕분에 북유럽풍 DIY 재료로 인기가 많습니다. 6. 차로 마시는 나무 껍질. 천연 면역 부스터. 계피 껍질이나 백단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 등은 예부터 약용차로 활용돼 왔어요. 예를 들어 계피 껍질차는 혈액순환과 감기 예방, 버드나무 껍질차는 해열 작용으로 알려져 있죠. 단 복용 전에는 체질과 금기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7. 텃밭과 화분의 천연 멀칭제로 활용하기. 나무 껍질을 잘게 부숴 화분 위에 덮어두면 수분 증발을 막고 잡초를 억제하는 천연 멀칭제가 됩니다.
게다가 미생물 활동을 도와 흙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죠. 대형 원예마트에선 이걸 바크칩이란 이름으로 팔기도 해요. 이렇게 나무 껍질 하나로 탈취, 방충, 찜질, DIY, 차, 멀칭까지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버려지는 자연물에도 생각보다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답니다. 다음에 산책하다 나무 껍질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생활 속 꿀팁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뜨거운 물이 감기에 좋다. 열이 많으면 다 땀이 많다. 우리가 무심코 믿고 있는 열에 대한 속설들, 과연 다 사실일까요? 오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잘못 알려진 열의 속설들을 파헤쳐보고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효율을 지킬 수 있는 열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로 뜨거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1. 속설. 뜨거운 물을 마시면 감기 빨리 낫는다. 진실. 따뜻한 물은 점액 배출을 도와 증상을 완화시킬 순 있지만 감기를 치료하진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운 물은 인후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염증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적정 온도는 5, 60도,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2. 속설. 열이 많은 사람은 더위를 잘 탄다. 진실. 열이 많다는 표현은 한의학적 개념이고 실제 체온과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체온 조절 능력, 땀샘의 기능, 체표 면적에 따라 더위 민감도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마른 체형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 체열이 몸에 더 잘 남아 더위를 더 탈 수 있어요. 3. 속설. 뜨거운 음식은 칼로리가 더 높다. 진실. 열 자체는 칼로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국수와 차가운 국수의 칼로리는 거의 같아요. 단, 뜨거운 음식은 소화를 돕고 식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4. 속설. 열을 내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진실. 열이 높아지는 건 면역 반응의 일환이지만 사람의 체온이 40도 가까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멸하지 않습니다. 열은 바이러스 증식을 느리게 만들 뿐 몸 자체가 싸워서 없애는 겁니다. 5. 속설. 열에 닿은 부위는 찬물로 빨리 식혀야 한다. 진실. 네, 맞긴 하지만 얼음처럼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피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15도에서 2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상 식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에 로션이나 기름을 바로 바르는 건 금물. 열을 가둬버립니다. 6. 속설. 열기로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진실. 대부분의 세균은 100도 전후에서 죽지만 열에 강한 포자균이나 바이러스는 130도 이상 고압 멸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나 소독기에서도 온도와 시간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7. 속설. 뜨거운 날 운동하면 더 살 빠진다. 진실. 땀은 수분이 빠진 것이고 지방 연소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온에서 운동하면 탈수, 열사병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살을 빼려면 시원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열은 생명활동의 핵심이지만 오해도 많은 요소죠.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뜨겁다고 다 좋은 것도 식힌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건강한 온도 관리로 일상. 스페인의 중심 마드리드. 화려한 도시, 예술의 중심지, 축구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의 이름에는 과연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마드리드라는 이름의 진짜 기원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어원 이상, 로마, 이슬람, 중세왕국의 흔적이 얽힌 도시 이름의 미스터리.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마드리드 단어 하나에 담긴 2000년 역사. 오늘날 우리가 아는 머드리드라는 이름은 사실 다양한 문화가 거쳐간 흔적입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도시는 수천 년 전 로마인과 아랍인의 흔적이 남아있죠. 2. 로마 시대의 마트리스. 기원전 2세기 이 지역에 로마인들이 정착했을 때 이들은 이곳을 마트리스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 뜻은 물의 모체, 즉 샘이 많고 수원이 풍부한 곳이란 의미였죠. 마드리드는 지금도 수로와 샘, 강이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 명칭이 훗날 어원적 기반이 된 거죠. 3. 이슬람 지배기의 마이리트. 8세기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 도시는 마이리트 혹은 마즈리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랍어 마자라는 수로 또는 물이 흐르는 길을 뜻하고 라틴어 마트릭스와 결합되며 물이 흐르는 장소라는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아랍과 로마 언어의 하이브리드 지명이었던 셈이죠. 4. 중세 기독교 왕국의 마드리드 귀환. 11세기 중반 레온 왕국의 알폰소 6세가 마드리드를 정복하면서 이 도시는 기독교 국가로 편입됩니다. 이 시기부터 마이리트, 머드리드로 서서히 변화하게 되죠. 이 변화는 단지 발음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도시의 이름은 물 흐르듯이 시대와 정권을 타고 조금씩 흘러 변해왔던 거죠. 5. 물의 도시라는 흔적은 지금도 있다. 현재 마드리드의 지하에는 수많은 고대 수로가 남아있으며 도시 곳곳에는 푸엔테라는 이름이 붙은 거리와 광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마드리드시 문장에는 곰과 딸기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 곰이 딸기나무 아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마드리드의 물의 도시 정체성을 상징하죠. 6. 마드리드는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드리드를 현대에 지어진 도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부터가 다문화의 교차점이었고 그만큼 스페인의 역사와 언어, 정복과 지배의 흔적이 담겨있는 생생한 문화유산입니다. 마드리드라는 이름, 단순히 도시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물과 언어 그리고 제국의 흔적이 축적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에 마드리드에 가게 된다면 도시 이름 하나에도 이토록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